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다다미 공원이 있으며 주변에는 많은 주택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고급 아파트에 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미야시 유스케, 모건 스탠리 일본 지사의 자산 분석가이고 아내의 이름은 미야시 카오리, 가정주부입니다. 미야시 부부는 예의 바르고 외출할 때 항상 멋지게 꾸며 다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변곡점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오전 중 한 여성이 시부야 경찰서에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3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이 매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미야시 카오리 32살이라고 소개하며 남편 미야시 유스케는 30살이라고 했습니다. 3일 전 12월 12일 새벽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고 그녀는 이에 불만을 품고 몇 마디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남편은 화가 나서 문을 3개 닫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때 매우 화가 나서 남편이 떠나는 것을 그대로 두었고 이전에도 자주 싸웠지만 항상 남편이 사과하며 화해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소식도 없어서 그녀는 남편의 안전이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종자 미야시 유스케는 기타큐슈에서 태어났으며 중앙대학교 법학부에 다녔습니다. 졸업 후 도쿄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시급은 1000엔, 약 1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유스케는 자신보다 2살 연상의 카오리를 만났고 카오리는 마루베니 주식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서로 알게 된 후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져 동거를 시작했고 그 이듬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유스케의 수입은 높지 않았고 가정의 경제적 책임은 주로 아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후 29살의 유스케는 모건 스탠리 일본지사에 입사하여 자산 분석가로 근무하게 되었고 연봉은 1,300만엔, 약 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후 부부는 시부야 복고 1초매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그 아파트는 다다미 공원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의 집은 10층에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었고 부부는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단 한 번의 다툼 후 유스케는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스케의 회사에 연락하여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스케가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그들도 유스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 회사는 유스케의 승진을 발표했는데 그는 부서장으로 승진했으나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스케의 실종이 승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으나 회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유스케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연락했으나 그들은 이미 한동안 유스케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도쿄 신주쿠 경찰은 한 직장인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도쿄 외국어 전문학교 근처의 길에서 의심스러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했으며 봉지 안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해당 구간을 차단하고 봉지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상반신의 일부가 들어있었으며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없었습니다. 또한 허리와 하반신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몸에는 의복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살의 남성으로 몸의 절단면이 거칠고 톱과 같은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표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피해자는 한동안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져 버려졌다고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신체 부위도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일주일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가부키초와 매우 가까웠고 가부키초는 잘 알려진 홍등가로 가게 뒤편에는 종종 야쿠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신주쿠에서는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토막살이는 야쿠자의 흔한 수법입니다. 이렇게 해체된 시체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야쿠자 간의 복수극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실종 신고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신주쿠 경찰은 시부야에서 하루 전에 신고된 실종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실종자는 30살의 유스케였으며 실종 시간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후 신주쿠와 시부야 경찰은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유스케의 집으로 가서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유스케의 아내 카오리는 경찰에게 남편 유스케의 키가 166cm로 체형이 마른 편이며 오른쪽 가슴 아래에 수술 자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주쿠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자국이 전혀 없었고 가슴 둘레는 82cm였으며 팔은 두꺼워 보였고 체형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로 미뤄 보았을 때 발견된 피해자는 유스케와는 다른 인물로 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가 넘은 시간, 시냐마초에서 A씨는 자택에 시바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택의 정원을 지나칠 때 작은 개가 갑자기 멈추어 그곳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개줄을 잡고 떠나려고 했지만 개가 힘차게 줄을 벗어나 직접 그 집의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A씨는 주민을 방해할까봐 걱정되어 급히 따라갔습니다. 이 집은 매우 크지만 오랫동안 버려진 듯해 보였고 정원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개가 부딪히자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정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에서 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개는 땅에 놓인 무언가를 빙빙 돌며 꼬리를 흔들며 짖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A씨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사람의 하반신이었으며 옷은 입혀져 있지 않았고 부패한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후 A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시부야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남성으로 허리와 배 부분에 불규칙한 절단면이 있었으며 톱과 같은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한 지 약 2주가 된 것으로 보였고 다리 부분에는 흙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현장 정원의 흙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신주쿠에서 발생한 사건을 떠올리고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자는 신주쿠에서 발견된 상반신과 시부야에서 발견된 하반신을 비교하고 DNA 등의 여러 분석을 통해 두 몸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체격이 상당히 건장하고 키는 175에서 184cm 사이로 추정되며 전신에 외상은 없었고 흉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머리와 손가락이 없어 피해자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하나의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반신이 발견된 장소가 유스케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 단 5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일까요? 당시 유스케의 남편은 남편이 166cm의 작은 키에 마른 체형이며 몸에는 흉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피해자는 적어도 175cm의 키에 더 건장한 체형을 가졌고 흉터도 없었습니다. 체형은 전혀 맞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을 품은 후 경찰은 다시 한번 미야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경찰은 미야시 가정에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리모델링 중이었고 원래 벽지들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구는 흰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집 수리가 진행 중인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질문을 하자 카오리는 이전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과 남편 유스케의 특성이 맞지 않으며 남편이 피해를 입을 리 없다고 화를 내며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질문 방향을 바꿔 유스케가 사람과 적을 만들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카오리는 남편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학생 시절 마작에 빠져 빚을 졌던 적은 있지만 그 후 좋은 직장을 구해 빚은 모두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적이 있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조사관들은 여전히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스케를 아는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해보았으나 마침 12월 말이라 유스케의 친척과 동료들은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 이 시기에 얘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지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노력 끝에 마침내 즉시 대화를 나누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유스케의 선배인 45살의 타나카 씨였습니다. 유스케는 대학 졸업 후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었고 타나카 씨는 그 사무소의 파트너로 유스케에게 금융회사에 취업을 추천해 주었고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타나카 씨는 유스케의 실종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씨는 경찰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스케는 매우 능력 있는 직원이었고 성격도 밝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화 도중 조사관들은 갑자기 생각을 떠올렸고 타나카 씨에게 유스케의 외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타나카 씨는 유스케가 180cm 정도의 키가 크고 어릴 때부터 미식축구를 했고 체격도 매우 건장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어서 유스케에게 문신이나 흉터가 있는지, 특히 가슴 부위에 흉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타나카 씨는 잠시 생각한 후 함께 몇 번 온천에 간 적이 있지만 유스케에게서는 문신도 없었고 흉터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경찰은 유스케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았고 그가 가슴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유스케의 아내 카오리가 아마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은 유스케의 부모에게 DNA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곧 나왔고 놀랍게도 피해자는 정말 유스케였으며 그의 아내가 남편의 특징을 고의로 잘못 말해 경찰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몇 차례 만남을 되짚어 보았고 그녀가 신고할 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에서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듯 했으나 남편의 소식이 끊겼을 때 혼자 집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행동은 확실히 의심스러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야시 가정은 고급 아파트에 위치해 있었으며 보안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에서는 카드로 출입해야 하고 아파트의 1층 로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12월 12일의 카드 스와이프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늘은 이날 새벽 3시 50분에 유스케가 혼자 아파트에 돌아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그가 비틀거리며 취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는 더 이상 CCTV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리자에게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물었고 관리자는 다른 출입구는 화재 안전 통로라며 그 통로의 문은 관리실 내부에 있으며 관리실은 24시간 근무자가 있어 통로문이 열리면 시스템에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안전 통로문이 자동으로 열리지만 평소에는 닫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12월 12일에는 안전 통로문이 열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찰은 카오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날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 도중 유스케와 친분이 있던 동료 B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B씨에게 미야시 가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B씨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카오리가 회사의 인사 부서장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 유스케의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부서장은 유스케가 아직 실종 상태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카오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건물의 12월 12일 이후 며칠간의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12월 15일 오후 10시 카오리가 운동복을 입고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4시간 후 카오리는 출입카드를 사용해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때의 복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큰 여행 가방은 사라졌습니다. 15분 후 카오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고 이번에는 손수레를 밀고 나갔으며 그 위에 큰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분 후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검은색 택시 한 대를 추적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관련된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날 밤 10시 5분에 기사에게 카오리가 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탔으며 목적지는 서쪽 신주쿠라고 말했습니다. 신주쿠의 철로 옆 도로에 도달했을 때 기사는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꼈고 카오리에게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카오리는 급히 택시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처음에 카오리가 신주쿠의 야간버스를 타기 위해 내리려는 줄 알았고 중간에 내리겠다고 한 점이 이상했지만 결국 차를 멈췄습니다. 경찰은 해당 택시기사가 식별한 인물이 CCTV 영상에서 봤던 사람과 일치한다고 밝혔고 따라서 경찰은 그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바로 다음날 발견된 유스케의 상반신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경찰은 다시 미야시 가정을 방문해 고의상해 혐의로 카오리를 체포하고 그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전 방문과 비교해 미야시 가정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바닥은 모두 새로 교체되었으며 가구는 모두 사라지고 몇 개의 의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카오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발코니에서 수사관들은 긴 찬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찬장의 문은 분리되어 한쪽에 놓여 있었고 찬장 안에는 검은색 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 일부를 채취해 밀봉 봉투에 담았고 감식 결과 이것은 일반적인 원해용 흙이었지만 그 안에는 핏자국이 섞여 있었고 DNA 검사 결과 그 자국은 피해자 유스케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파트가 사건의 첫 번째 현장임을 확신했고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카오리는 결국 죄를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를 털어놓았습니다. 12월 12일 새벽 4시 유스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고 카오리는 그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곧 감정이 격해져 크게 싸웠고 그 후 유스케는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6시 날이 밝아오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카오리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실에 있던 한 병의 빨간 와인병을 들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 그것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내리친 후에야 그녀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왜라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곧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해지자 카오리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9시 유스케가 회사에 결근한 이후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나 카오리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동료인 B씨가 카오리에게 전화를 걸어 유스케의 행방을 묻자 카오리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B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꼈는지 주말에 집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오리는 당황하며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주말에 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카오리는 대응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건을 저지른 이후 유스케의 시체는 침실 침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비록 겨울이라 기온이 낮긴 했지만 며칠만 더 지나면 분명 악취가 날 것이라 예상되었고 B씨가 주말에 방문할 예정이라 그 전에 시체를 아파트 밖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오리는 몸이 날씬하여 유스케처럼 건장한 사람의 시체를 혼자 옮기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체를 이동하는 데 실패한 후 결국 시체를 분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3일째 카오리는 밖으로 나가 톱과 큰 여행 가방, 간단한 손수레, 방수포, 그리고 흙을 구매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2번에 걸쳐 다른 상점에서 원예용 흙을 구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8개의 작은 흙봉지를 구입했고 각각 15리터씩 담겨 있었으며 두 번째는 2개의 큰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각 봉지에는 80리터의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구입한 후 카오리는 집에서 바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실에 있는 하나의 찬장을 바닥에 놓고 찬장의 문을 위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찬장 안에 방수포를 깔고 바닥과 주변에 흙을 채워 넣어 흙으로 된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그녀는 남편의 시체를 찬장 안으로 옮겨 넣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톱을 왔다 갔다 하며 자르면서 피가 흙으로 스며들었고 이는 이후 청소 작업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각 부분을 흙 속에 묻어 부패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날 카오리는 유스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확인했으며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유스케가 부서장으로 승진하고 연봉이 200만엔, 약 2,008만 원이 인상되었으며 연말 보너스는 다음 달 9일에 지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본 카오리는 남편의 실종을 외부에 알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요구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9시 카오리는 아파트 근처의 경찰서로 가서 남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척하며 남편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으며 같은 날 밤 집에서 유스케의 상반신을 흙 속에서 파내어 그것을 2겹의 흰 비닐봉지에 담고 여행 가방에 넣어 서신주쿠의 철도 옆에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10시 카오리는 택시를 불러탔지만 도중에 기사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을 받았고 급히 차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여행 가방을 밀며 길을 걸었지만 바퀴 소리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까봐 걱정이 되어 오래 걷지 않고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길가의 녹지대 바로 바깥은 JR 야마테 선철로가 있었고 철도 옆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이 부족해 그 철조망을 넘겨서 가방을 철로에 던질 수 없었고 결국 가방을 녹지대에 대충 던져놓았습니다. 빈 여행 가방은 근처의 교차로에 버려졌고 다음날 아침 한 노숙자가 그것을 주워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흙 속에 남은 하반신을 꺼내 대형 종이상자에 담고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경험이 있어 더 이상 택시를 부를 수 없었고 고요한 밤에 손수레 소리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야마초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을 살펴본 후 근처에 버려진 주택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 정원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쉽게 열렸습니다. 카오리는 손수레를 밀고 정원 안으로 들어가 시체를 버린 후 손수레와 빈 종이상자는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도 옆의 녹지대에서 흰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오후 경찰은 카오리의 집을 방문해 그녀의 남편 특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카오리는 흙에 묻어있던 유스케의 머리를 파내어 여행 가방에 담고 전철을 타고 25km 떨어진 마치다시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이미 어두웠고 사람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이동한 후 세리타니 공원에 있는 사람이 없는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35cm의 구멍을 파고 남편 머리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남은 왼팔과 오른손 그리고 그 외의 생활 쓰레기들을 아파트 근처에 버렸고 그곳은 사람이 드물어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안심하지 못해 아파트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12월 22일 그녀는 벽지와 바닥을 교체하는 예약을 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유스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많은 미수신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 카오리는 카페에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의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의 이름으로 부모님과 몇몇 지인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카오리는 카페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일을 마친 후 1월 4일 그녀는 침실의 이불, 침대 시트, 매트리스 등을 모두 포장하여 고향으로 발송했으며 그와 함께 모두 태워달라고 쪽지를 넣었습니다. 빈 방을 보며 카오리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지만 불안한 느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1월 10일 오전 카오리가 남편의 회사에 또 한 번 전화를 걸어 연말 보너스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경찰에 의해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카오리의 진술을 토대로 공원에 묻힌 머리와 쓰레기 봉지에 담긴 양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향으로 보낸 침대 시트 등은 집 앞에 놓여 있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오리의 부모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머리에서 8개의 둔기 상처를 발견하고 사망 원인은 뇌진탕성 상해로 추정했습니다. 카오리가 왜 왼팔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냐고 질문을 받자 그녀는 왼팔을 자른 후 너무 피곤해져서 오른팔은 간단히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묻자 카오리는 갑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불쾌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야시 카오리, 본명 카와구치 카오리는 1974년 7월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에서 3자녀 중 첫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인쇄회사를 운영하며 가정은 유복했으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대했으며 특히 첫째 딸인 카오리는 더욱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녀가 일찍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아버지가 지정한 여자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직접 그녀에게 교육을 시켰고 품위 있고 지적인 성격을 길러주기 위해 그녀를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래의 항공 승무원이 되어 외국인과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에게 여자대학에 진학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오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욕을 했으며 심지어 넘어지면 울지 않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카오리는 항상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반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오리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백함 여자대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일본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으로 졸업생들이 매우 품위 있는 여성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이 대학에 입학한 것에 매우 만족하며 매달 40만엔 약 4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 금액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비록 대학은 자신이 선택한 곳이 아니었지만 카오리는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고 그 돈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품을 사며 대학 시절에는 마루베니 회사에서 몇 달간 인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4살의 카오리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면접을 보러 갔지만 공항 승무원 직위에는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이유로 크게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찾으라고 했지만 카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그녀는 도쿄에서 계속 살기 위해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50대 회사 사장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은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매달 200만엔 약 2천만 원을 주며 그녀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 후 그 사장은 카오리에 대한 감정이 식자 관계를 끝냈으며 그녀에게 자신의 한 친구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도 얼마 가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지원을 이룬 후 카오리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여러 고급 파티에 참석하며 마루베니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8살의 카오리는 2살 어린 유스케와 만났고 두 사람은 곧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유스케는 카오리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녀가 매우 품위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후 카오리는 건강검진에서 임신 2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남자친구는 아직 대출을 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오리는 두 사람의 상황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스케는 반대하며 자신이 모은 돈으로 반지를 사서 청혼했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으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몇 명의 친척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만 했습니다. 여자 쪽 가족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스케는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회사의 면접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 좋은 소식을 집에 전했으나 아내는 자신이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유스케는 모건 스탠리 일본 지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연봉 1,300만엔, 약 1억 3천만 원을 받으며 일정한 재산을 축적한 후 그들은 다다미 공원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유스케는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분노한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집에 가둬두고 그녀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이후 카오리는 간신히 집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갔고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네 잘못이다. 결국 카오리는 잠시 C라는 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며칠 후 유스케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 다시 폭행을 가해 그녀의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애인 C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상을 입은 카오리를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오리에게 이혼을 권유했지만 실제로 카오리는 이미 비밀리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인 C는 변호사였고 카오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고 그 내용은 만약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두 사람의 감정이 틀어지고 결혼 관계가 지속될 수 없게 되면 남편은 여자에게 3,600만엔, 약 3억 6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C는 카오리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녀가 결혼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남편이 그 서류에 서명한다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의 감정이 회복된 것으로 인정될 것이고 이후 남편이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외도를 한다면 그때 이혼을 하고 카오리는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속 조정에서 카오리는 C의 조언대로 서약서 문제를 제기했고 유스케는 그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화해는 겉으로만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카오리는 남편의 월급을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며 사치품을 사기 시작했고 유스케는 점점 더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이 멀어지고 관계는 계속해서 얼어붙었습니다. 카오리는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탐정은 유스케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유스케와 그의 애인 사이의 사진도 여러 장 촬영되었습니다. 카오리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하고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은 2006년 12월로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설탐정은 카오리에게 몇 개의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그 녹음 속에서 유스케는 애인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집안일을 도와줄게, 우리 아이를 갖자, 우리 결혼식을 하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카오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이혼에 대한 결심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2월 12일 새벽 4시 유스케는 애인과의 약속을 마친 뒤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오리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증거를 들고 이혼을 요구하며 그에게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스케는 그 증거를 본 후 분노하여 사진을 찢으며 자신도 카오리와 C씨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혼을 해도 카오리가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결국 방으로 가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 말들이 카오리의 이성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고 그 후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이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미야시 카오리는 고의상해죄, 신체 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카오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변호사는 피고가 가정 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PTSD를 앓고 있어 환각을 경험하며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에게 20년의 유기징역을 구형했고 피해자인 유스케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고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4번의 재판을 거쳐 5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미야시 카오리가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15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도쿄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예쁜 신부가 허니문 여행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 훈훈한 그녀의 남편의 정체가 밝혀지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신부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요? 그녀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1970년대의 아프리카로 돌아가 사건을 파헤쳐 봅시다. 1972년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우간다는 모든 아시아인이 3개월 이내에 우간다를 떠나라는 법을 발표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급하게 아프리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중 인도 출신의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의 성은 각각 힌두자와 대와니이였습니다. 힌두자의 일가족은 스웨덴으로 이사가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가족은 수년간의 노력으로 사업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힌두자 가족에게 안니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우월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대학에서 공학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안니는 에릭슨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이너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와니 가족은 영국으로 이사하여 더욱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랜차이즈 요양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현지에서 아주 유명하였습니다. 대와니 가족의 막내 아들 슈리안 대와니는 모두가 인정하는 엄친아였습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 다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여 가족들과 아버지 체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겨우 30세가 된 그는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같은 해 안니가 스웨덴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 여행을 하다가 슈리엔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비슷한 성장 과정의 둘은 서로에게 끌리게 되어 얼마 안 돼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 1월에 약간의 갈등으로 잠시 헤어졌지만 두 달 후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안니는 남자친구를 위하여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에 있는 남자친구 곁으로 가 몇 개월 후 그들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니의 눈에 슈리에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하며 예의가 바르고 전통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앙과 마음속 도덕 기준으로 이성과의 혼전 관계를 거부하여 안니를 아주 사랑했지만 혼전 순결을 지켜왔습니다. 처음 안니는 이에 대해 슈리엔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슈리엔은 본인의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하여 둘은 말다툼을 계속하였으며 둘의 사이는 결혼식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결국 화해하고 2010년 10월 인도 뭄바이로 돌아가 그곳에서 3일간의 웅장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손님을 초대하였는데요. 그중 사회적 유명인사와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은 이에 전부 만족하였습니다. 안니는 사람들 앞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지만 사실 그녀와 친한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밤 안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준비만 3개월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예물이 신랑 측으로 전달된 후라 파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니의 친구는 일종의 메리지 블루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니도 본인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니문을 떠나게 됐는데요. 슈리에는 허니문 장소를 남아프리카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남아프리카로 정한 이유는 영문약자 SA가 자신의 이름 슈리엔과 아내의 이름 안니의 이니셜과 같아서였는데요. 아주 로맨틱하고 의미 있는 신혼여행지이죠. 이렇게 하여 둘은 12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국립 사파리 공원에서 며칠 놀다가 2010년 12월 12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갔습니다. 그 당시 안니는 본인의 인생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성급 호텔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호텔 측은 사실 공항 픽업 서비스가 있었는데 슈리에는 공항 픽업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공항 게이트에서 택시를 불러 호텔까지 가달라고 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이름은 졸라 통고라고 하였는데요. 슈리에는 그의 서비스에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호텔 로비로 가 체크인하라고 하고 본인은 호텔 앞에서 졸라와 10분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슈리엔의 얘기로 그는 졸라를 단기 가이드로 고용하겠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졸라에게 다음날 저녁에 호텔로와 그와 아내를 픽업하여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슈리엔과 안니는 호텔 침실과 수영장에서 낮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하러 가기 전 둘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셀카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7시 30분에 졸라는 약속한 대로 호텔로 가 그들을 픽업하여 주위의 평가가 아주 좋은 식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늘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녁 11시에 슈리에는 처참한 모습으로 길가에 있는 주택의 문을 두드려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슈리에는 자신이 탄 택시가 강도에게 납치되었는데 갓 결혼한 아내가 아직 차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슈리엔의 진술로 그날 저녁 10시 30분에 그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아내 안니는 남아프리카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녀의 요구대로 두 사람을 구글레투라는 작은 마을로 데려갔는데요. 그곳은 현지에서 가장 가난하고治안이 나쁜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곳은 여전히 가장 높은 범죄율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졸라는 현지 택시기사로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것이고 고용주가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해도 그가 말리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졸라는 아무 말 없이 신혼부부를 그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저녁 10시 45분에 신호등으로 교차로에 차를 멈추자 두 명의 강도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격도구로 차문의 유리창을 치며 협박하였습니다. 한 강도는 택시기사의 핸드폰을 빼앗고 그를 차에서 내쫓으며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범은 뒷좌석에 앉아 사격도구를 들고 젊은 부부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강도는 겁에 질린 슈리엔과 안니를 보고 시키는 대로만 협조해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슈리엔과 안니의 모든 귀중한 물건을 전부 빼앗았습니다. 20분쯤 지나고 나서 강도는 그들 부부를 따로 놔줄 거라고 하며 우선 슈리엔을 먼저 놓아주고 안니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슈리엔의 진술에 경찰은
매우 불안해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슈리엔과 같이 길가에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택시기사를 발견하였지만 안니의 행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슈리엔과 졸라를 호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대의 경찰차를 파견하여 작은 마을 전체를 수사하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아침 8시에 어떤 사람이 납치된 택시가 길가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의 뒷좌석에서 이미 숨진 안니를 발견하였습니다. 법의와 검사 결과 안니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강제로 관계를 맺은 적도 없으며 사격 도구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며 경찰은 현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강도의 목적은 재물과 차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택시기사와 슈리엔은 놔주고 가장 나약한 여자를 숨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강도를 전문으로 해온 재수에 대해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판매하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럼 그들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 사람을 숨지게까지 했는데 왜 차량을 길가에 방치했을까요? 범인의 범행 목적은 사실 신부였을까요? 그리고 택시기사 졸라는 그 지역은 낮에도 치안이 가장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늦은 밤에 관광객을 데리고 갔을까요? 졸라는 신부 안니가 요구하여 그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왜 하필 허니문 여행에서 빈민가로가 탐험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처음 슈리에는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과 돈을 강도에게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안니의 손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까지 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폐기된 택시를 찾아낸 후 슈리에는 반지를 뒷좌석 아래 틈 사이에 숨겨놨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으로 25,000파운드, 하나로 약 4,050만원이나 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슈리에는 그날 밤 너무 놀라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경찰에게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는 강도를 직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결혼 반지를 숨길 수 있었는데 경찰 앞에서는 오히려 긴장이 풀려 기억을 왜곡했을까요? 또 이상한 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슈리에는 남아프리카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남아프리카로 급히 달려온 안니의 부모에게 딸의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안니의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경찰은 안니의 사건을 매우 중요히 생각하여 사건 조사를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4일 후 그들은 택시에서 채취한 지문과 손바닥 자국에 따라 강도 중 한 명인 졸레 머그니를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머그니는 불법 전과가 있었지만 전부 도둑질하는 경범죄였으며 단 한 번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갑자기 안니를 숨지게 했을까요? 머그니가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한 명의 범인 콰베를 폭로하였습니다. 콰베도 머그니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범죄만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안니를 사격하였는데요. 그의 범행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범인들은 경찰에게 사실 본인들은 고용되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고용주가 그들 보고 이번 사건을 무작위로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으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지시는 신부를 숨지게 해야 하고 신랑과 기사는 다치게 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몬데 음볼롬보였습니다. 몬데는 공식적인 신분은 작은 호텔의 직원이지만 사실 그는 불법 사업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중개인이었습니다. 몬데가 체포되자 그는 경찰에게 본인은 주모자가 아니라고 하며 택시기사 졸라 통고가 본인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에 경찰은 최초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강도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졸라 통고는 몬대의 증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경찰은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라도 고용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를 고용하여 신부 안니를 숨지게 한 사람이 바로 신랑 슈리엔이었습니다. 졸라는 본인의 증언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게 사건의 과정을 얘기했으며 호텔에 CCTV가 있다며 CCTV를 확인하면 본인의 진술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졸라는 공항에서 처음 슈리엔 부부를 만나고 그들을 호텔로 데리고 갔을 때 슈리엔에게 하나로 약 2,575만원에 은밀하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에 슈리엔은 졸라와 호텔 응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마이크가 없어 녹음할 수 없었습니다. 졸라는 그 당시 슈리엔이 본인에게 사건 해결이 다 됐냐고 물었다고 하여 본인은 해결되었다고 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슈리엔에게 방 안에 CCTV가 있다고 하여 슈리엔은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CCTV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두 사람이 얘기할 때 슈리엔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CCTV를 바라보다가 바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졸라는 다시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CCTV가 없는 룸으로 들어가 슈리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은 복도 끝에 있는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하얀 가방을 들고 졸라가 있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슈리엔은 룸을 떠났는데요. 그의 손에는 가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졸라가 뒤이어 나왔는데요. 그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졸라는 그 봉투 안에 슈리엔이 그에게 약속한 보상금이 들어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졸라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그가 슈리엔과 안니를 위험한 마을로 돌고 있을 때 슈리엔이 핸드폰으로 계속하여 그와 문자로 교류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슈리엔은 졸라에게 몇 명의 일꾼을 고용했냐고 몇 시에 행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하여 그들의 통신 기록을 획득하여 확인한 결과 졸라의 진술대로 그와 슈리엔이 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두 핸드폰을 찾지 못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졸라의 증언과 CCTV 영상으로 경찰은 슈리엔이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슈리엔은 영국으로 돌아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아내 안니의 장례식을 참석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슬픔과 고통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안니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에 대해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이후 안니가 허니문 기간에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가 발표되었는데 그녀는 슈리엔과의 결혼을 매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측 법무부는 남아프리카 경찰의 요청에 슈리엔을 체포하였지만 그의 부유한 가족은 경찰에 거액의 보석금을 지불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리엔은 과도한 자극을 받아 우울증과 PTSD를 앓게 됐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한편 슈리엔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들도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슈리엔을 피해자로 만들어 영국 정부가 슈리엔을 남아프리카로 인도하여 심판받는 걸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안니의 비극은 영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슈리엔이 사람을 고용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거에 아주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슈리엔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어 외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만약 돈을 위해서일까요? 하지만 슈리엔 가족은 아주 부유하였으며 그 또한 백만장자였습니다. 언론의 힘은 아주 막강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슈리엔에 대한 스캔들이 일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슈리엔은 사실 게이였습니다.
여러분, 슈리엔이 종교적 신념으로 혼전 순결을 지켜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게이바를 자주 방문하였으며 동성애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었고 마스터이라는 특수업계 업무 종사자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마스터도 언론에 슈리엔이 자기를 자주 찾아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은 슈리엔의 핸드폰을 조사하였는데요. 안니가 세상을 뜬 지 이틀도 안 돼 그가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슈리엔이 본인의 성취향을 고백하지 않아 가족의 압력으로 안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과 그들의 신앙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 그가 극단적인 수단을 써 자신을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슈리안은 남아프리카 법무팀의 노력으로 남아프리카로 인도되어 재판 진행을 위하여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2014년 10월에서야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슈리엔의 변호사는 그의 성적 취향에 대해 판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슈리엔이 양성애자라고 하며 안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비디오에 대해서 그들은 영상 속 슈리엔이 졸라에게 준 봉투는 일일 가이드에 대한 약속된 일당이었으며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택시기사 졸라는 형기를 줄이기 위해 검찰 측 증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슈리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슈리엔의 법무팀은 이를 잘 알고 있어 법정에서 졸라의 증언에 대해 분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졸라에게 신문하고 유도하여 그에게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졸라는 점차 할 말을 잃게 됐으며 새로운 증언은 그가 처음 고백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증언은 배신단의 의심을 사게 되고 슈리엔의 변호사는 졸라가 이전에 위증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졸라의 증언은 전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2개월 동안 진행했으며 슈리엔이 법정에서 신문받기 직전에 판사는 증인의 증언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로 슈리엔을 무죄로 선고하며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판사의 심판 결과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안니의 가족은 2014년 12월에 영국 정부에 별도의 재판을 요청하여 슈리엔에 대해 신문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요청은 2015년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슈리엔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는 남자친구와 런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졸라는 검찰과의 합의로 결국 1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안니를 사격한 강도 콰베는 범행을 인정하여 최종 2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근이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받게 됐으며 5년 만에 뇌종양으로 교도소에서 숨지게 됐습니다. 중개인인 몬데는 결국 기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됐지만 진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사라진 여성.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랫동안 조사하였지만 범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법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와 같이 이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의 남쪽에 골드코스트라는 해변 도시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주인공 린다 리드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태어난 그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린다는 보석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쾌활한 성격으로
서비스직에 흥미를 느낀 린다는 보석 가게에 취직하여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마음에 드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로버트 리드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둘은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린다와 로버트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며 미래에 대해 자신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린다가 참변을 당하여 행복한 2인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983년 12월 13일 화요일 여느 때와 같이 21세 린다는 아침에 골드코스트시 북부에 있는 보석가게로 가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장에 있는 보석을 체크하고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린다의 친절한 미소와 고객에 대한 배려로 주얼리 매장은 여러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린다가 일하는 날만 되면 매장의 판매율은 항상 평소보다 높아 그녀의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에서는 그녀의 승진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시가 되었습니다. 린다의 점심시간인데요. 그녀의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1시 전까지 직장으로 복귀하면 됐습니다. 린다는 그날 점심을 구매하려 근처에 있는 퍼시픽 쇼핑몰로 갔습니다. 퍼시픽몰은 골드코스트 외교의 브로드비치에 있으며 바닷가의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입니다. 린다는 며칠 전에 월급을 받아 은행에 들리기로 하였습니다. 12시 18분에 린다는 마츠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호주 커먼웰스 은행으로 가 수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퍼시픽몰에서 점심을 테이크아웃하여 다시 승용차로 돌아가 길가에 주차하고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린다는 지금쯤 돌아와 오후 일정을 시작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료들은 그녀가 어떤 일로 인해 복귀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도 휴가 요청을 하지 않아 더욱 이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동료들은 오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 대낮이어서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단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갑자기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게 동료들은 그녀의 실종을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결근한 것도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린다는 평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린다의 안전이 걱정되어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우선 그녀가 일하고 있는 주얼리 샵으로 가 그녀의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린다가 점심시간에 가게를 떠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들려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졌는데도 린다를 찾을 수 없어 로버트는 그녀의 안전에 대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경 로버트는 더 지체되기 전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린다의 동료와 가족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린다가 일하던 보석상 주변과 린다의 집 주변, 또 린다가 지나갔을 법한 모든 거리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린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는 호주 커먼웰스 은행 주차장이었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린다는 수표를 수령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을 떠날 때 경비원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은 3일 동안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실종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린다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12월 16일에 한 경찰이 골드코스트 북쪽의 개빈의 미라루 대로에서 그녀를 수색하다가 갑자기 길 옆의 덤불에서 누군가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는데요. 한 숨진 여자였습니다. 확인 결과 그 사람이 바로 사흘째 실종된 린다였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본부로 인원 요청을 해 사건 현장을 봉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소량의 옷만 남아 있었고 두 손은 속옷과 밧줄로 등 뒤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과 안에 있는 물품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실종 당일 은행에서 받아온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린다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 마츠다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 키는 여전히 차 위에 꽂혀 있었고 반쯤 먹은 점심도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빈 윈필드 멘톨 담뱃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린다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는 전부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빈 담뱃갑이 린다의 차에 나타난 건 분명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법의학 조사 후 린다의 호흡기관과 폐에서 흙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덤불 근처에 작은 시냇가가 있었는데요. 법의학 확인 결과 그곳에 채집한 흙과 성분이 동일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범인이 불법 행위를 할 때 린다의 얼굴을 강제로 시냇가에 눌려 그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점심시간에 린다를 해쳤을까요? 린다의 휴식시간은 동료 외에 남편 로버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때 로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조사에서 로버트 부부의 사이가 아주 좋았고 두 사람이 거의 다투는 모습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사건 당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동료들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범행 동기가 없어 얼마 안 돼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다 린다가 발견된 지역의 근처에 히치하이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린다의 성격은 아주 열정적이었는데요. 아마 그날 혼자 운전하다 히치하이크를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을 차에 태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린다의 차량 조수석에서 빈 담배 케이스를 발견하였는데 아마도 히치하이커가 남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추적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고 목격자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은 린다 사건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거나 목격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린다가 피해를 당한 날 골드코스트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는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할 일이 있어 그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크 남자를 만난 곳은 린다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다른 여러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같은 시간과 같은 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남자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목격자들이 전부 운전 중이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없었으며 대략적인 키와 체형만 기억하여 사건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986년 린다가 숨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운전기사가 경찰서로 신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3년 전에 어느 날에 도로에서 도요타 하이에이스 밴을 운전하려고 달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길가에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남자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 앞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 남자는 기사에게 본인을 좀 태워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의 목적지가 본인이 지나가는 곳이라 기사는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히치하이킹한 남자가 차에서 맨솔 담배를 피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묘사한 남자의 외모는 전에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여 경찰은 도로 주변의 주민들을 신문하여 결국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이 맨솔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며 히치하이킹도 자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서에 따라 경찰은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크레이그 맥코널이라는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맥코널은 폭력 전과가 있어 경찰은 그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를 기소하여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었는데요. 맥코널의 외모가 목격자가 진술한 히치하이커와 유사하다는 것과 그가 평소에 멘톨 담배를 피웠다는 단서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증거로 그가 린다를 해친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린다의 차에 탄 사람이 맥코널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린다의 승용차에서 범죄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는 DNA 기술이 범죄 탐지에 사용되지 않아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크레이그 맥코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케이스가 다시 중단되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되어 골드코스트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2년이 지난 2015년에 골드코스트 경찰은 미스터리 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은 마침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지난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전담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제 사건의 증거물을 현대 범죄 수사 기술과 법의학의 기술로 재검토하고 또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방문하여 용의자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린다 사건에 대한 150개 이상의 샘플을 재검토하고 100명 이상의 목격자와 관련자를 재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으로 사건은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스터리 수사팀은 린다의 체내에서 채취한 샘플을 뉴질랜드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학자는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30년 이상 보존된 샘플에서 극소량의 남성의 체액을 채취하여 DNA 추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골드코스트 경찰은 DNA 샘플을 호주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DNA와 비교했는데요. 의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DNA 비교 결과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는 남자가 린다의 몸에서 추출한 DNA 샘플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1년 반 후인 1985년에 22세의 여성 바네사 조이 오브라이언을 해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의 DNA 정보가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오브라이언 사건의 재판에서 오메아라는 자신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운전 중이던 오브라이언을 만나 차 타고 싶은 척을 하다가 그가 차를 탄 후 날카로운 무기로 오브라이언을 위협하여 그녀를 인근 덤불 속으로 데려가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해쳐버렸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히치하이커에게 강제로 정글 속으로 끌려가 몹쓸 짓을 당하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 파일을 조사하다가 린다 승용차의 한 창문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추출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을 오메아라의 지문과 비교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지문과 일치하였습니다. 린다가 살해된 지 3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 경찰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메아라를 체포하여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린다가 참변을 당한 지 37년이 되는 2020년에 재판은 예정대로 브리즈번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54세였던 오메아라는 법정에서 1983년에 린다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1983년 12월 13일에 그 당시 17세였던 그가 혼자 길가를 걷고 있을 때 맨솔 담배를 다 피워 걸음을 멈춰 지루한 듯 지나가는 자동차와 행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에 주차된 마츠다를 목격하게 됐는데요. 차 안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린다였는데요. 그는 린다의 외모에 빠져 사악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츠다를 향해 걸어가며 손을 흔들며 태워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린다는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누고 반쯤 먹은 점심을 뒷좌석에 놓고 오미아라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발하고 얼마 안 돼 린다를 협박하였습니다. 린다는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겪게 되어 아주 무서워하며 오메아라의 요구를 따랐습니다. 오메아라는 린다에게
근처의 외딴 덤블로 차를 운전하라고 요구하고 강제로 린다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린다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겁에 질려 차키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메아라가 일어서자 주머니에 있던 빈 담배 케이스가 조수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개울에 도착하자 오메아라는 린다의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린다가 저항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그 안의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얼마 안 돼 린다가 움직이지 않아 그는 린다의 호흡을 확인하고 그녀가 숨졌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오메아라는 자신이 큰 일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당황해하며 그녀를 근처 덤불에 숨기고 현장을 바로 떠났습니다. 사건 당시 오메아라는 겨우 17살이어서 그에 대해 성인 기준의 범죄로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메아라는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고 그의 계부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선처를 베풀어 부모를 잘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 재판 끝에 사건은 결국 결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트로이 제임스 오메아라에게 린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고 유기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37년이 지난 후 마침내 결말을 지었습니다. 린다의 가족에게는 재수에 대한 증오와 함께 37년 동안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린다의 어머니 낸시 페이는 유감스럽게도 린다의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